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혹시 전에 시카님이 토미에서 했던 일본 신칸센 살상 사건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설명하자면 지난 2018년 6월 도쿄에서 오사카로 가는 신칸센에서 22살의 남성 코지마 이치로가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던 사건이에요. 묻지마 범죄로 사망자까지 나온 좀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당시 일본 언론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됐죠. 그러던 중 한 출판사가 용의자는 자폐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썼는데 이게 큰 비판을 받았어요. 마치 범인의 장애가 범행의 원인인 것처럼 그 편견을 조장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결국 사과와 함께 기사는 삭제됐고요. 과연 범인이 가진 이 장애가 열차 칼부림 사건의 원인이었을까요? 오늘 스토리도 어쩌면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반말 모드 해볼게요. 지난 2001년 4월 말쯤인데 도쿄 다이토구 아사쿠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 4월이면 날씨 되게 따뜻하잖아. 근데 웬 남자가 두꺼운 모피코트에 렉서폰더 모양 털모자를 쓰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거였지. 근데 딱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 사람들 사이에선 이 남자를 예의주시하라는 소문이 돌았었어. 근데 그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이 차림새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인 좀 기이한 행동 때문이었어. 자, 4월 26일에 이 남자가 처음 목격됐거든. 목격자에 따르면 팬더 모자를 쓴 수상한 남자가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다른 남성의 뒤쪽으로 접근하더니 갑자기 머리를 막 내려치면서 욕을 퍼부었다는 거야. 목격담은 계속 나왔어. 3일 후인 4월 29일인데 주민 한 명이 운동을 하던 중에 이번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그 팬더 모자 남자를 본 거야. 근데 이 남자가 한참 동안 멍하니 스미다강을 보고 있더래. 호기심이 생겨서 남자한테 말을 걸었거든. 근데 그 남자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훅 일어나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 다음 날인 4월 30일. 이번에는 아침 9시 반에 그 팬더 모자 쓴 남자가 또 출몰을 하는데 이번엔 상황이 좀 심각했어. 남자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니 옆에 지나가던 여성을 막 위협하는 거야. 놀란 여성이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공격을 어떻게든 막아냈어. 간신히 도망치는데 성공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 하지만 너무 당황해서 그 남자의 얼굴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 같은 날 사건은 계속 이어져. 1시간쯤 지난 오전 10시 40분이었는데 19살이던 오가와 마이코 양이 이날 친구가 출전하는 경기장으로 응원을 하러 가던 길이었어. 역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스포츠센터에 경기가 있어서 또 서둘러서 가고 있었지. 잠시 후 오가와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무심코 옆을 보고 좀 당황하게 돼. 아니 바로 옆에 서 있는 남자가 한겨울에나 입을 법한 줄무늬 모양 무피코트를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머리엔 팬더 모양 털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순간 오가와 양이 그 남자랑 눈이 마주쳤어. 좀 당황스럽잖아. 근데 이 남자가 그 놀란 표정을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 야, 너 나 바보로 보냐? 그 후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어. 남자가 오가와를 골목으로 막 끌고 가더니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흉기를 꺼내. 그러고는 오가와의 배, 등, 가슴 할 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오가와가 막 소리를 질렀지. 마침 지나가던 주민이 그 소리를 듣고 현장 쪽으로 왔어. 근데 남녀가 막 실랑이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쳤어. 그러자 범인이 겁을 먹었는지 허겁지겁 도망가더라고. 주민이 황급히 오가와한테 가서 그 상태를 살폈는데 이미 피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었어. 너무 안타깝게도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아. 친구 경기 보러 가던 그 평범한 학생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거야. 즉각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는데 범인의 신분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특이한 복장 외에는 뭐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남기고 간 증거를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지.
그러다 스미다 공원 덤불에서 범인이 착용하고 있던 팬더 모자와 그 안경이 발견됐고, 그 다음날 팬더 모자가 발견된 곳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칼도 발견됐어. 근데 이것만으로는 신원을 알 순 없잖아. 다행히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범인의 몽타주가 제작됐고 그 지역에 배포되기 시작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시급한 문제인 거지. 사건 발생 열흘 후인 5월 10일, 경찰에 결정적인 제보 전화가 들어왔어.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75km 정도 떨어진 사이타마현의 어느 건설 현장이었는데, 그 작업자 중에 한 명이 몽타주랑 닮았다는 신고였지. 근데 이게 꽤 신빙성 있는 제보라서 경찰이 바로 출동했고, 드디어 그 팬더 모자 쓴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29살이던 야마구치 마코토. 검거가 된 직후에 왜 모르는 여성을 공격했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대답하는 투가 영 이상했어. 아니, 귀여워 보였는데 저를 바보 취급해요. 그래서 죽였어요. 전 그냥 친해지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야마구치가 모피코트에 모자까지. 차림새도 좀 남달랐잖아. 그래서 경찰이 왜 그 팬더 모자 썼냐고 물어보니까 야마구치가 엉뚱한 대답하더라. 이거 팬더예요? 전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진짜 소중한 거예요. 매일 안고 자요. 맞아. 범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어. 야마구치를 좀 더 알아보면 1972년생으로 삿포로에서 태어났고 부모님과 동생 2명이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어릴 때부터 지적장애 때문에 꽤 다루기 힘든 아이였을 때. 게다가 사건 이후 경찰이 좀 추가 조사를 하려고 야마구치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을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여동생은 말기암 환자로 투병을 하고 있었다고 해. 어쨌든 여동생 말에 따르면 야마구치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지적장애를 보였었대. 성장을 할수록 그게 당최 나아지질 않고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었지. 거기엔 불우한 성장 배경이 원인이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적장애 아동들도 제대로 된 교육과 훈육을 통해 좀 더 증상들이 완화될 수는 있거든. 근데 아버지가 문제였어. 아빠는 항상 도박과 그 술에 취해 있었었고, 심지어 학대도 서슴지 않았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긴 했었어도 아버지가 매일 파친코에서 돈 날리고 오니까 형편이 나아질 수가 없었지.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과 훈육도 어려운 상황이고, 야마구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거야. 그러다가 중학생 때 자폐증까지 진단받게 돼. 지적장애에 자폐까지 동반된 거야. 야마구치는 당연히 또래 아이들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었지. 동급생들도 그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때부터 야마구치를 괴롭히기 시작해. 이때 담임선생님이 특수학교를 추천했지만 그는 가고 싶지 않다고 단번에 거절했어. 여동생 말에 따르면 장애인 시첩을 벌일 정도로 자기가 장애를 앓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대. 그러니까 그 특수학교는 절대 가기 싫은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야마구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어. 인생에서 엄청난 버팀목이고 또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거야. 어머니의 죽음 후에 야마구치는 완전히 반해버려. 더 폐쇄적으로 변해지면서 간신히 학교를 졸업하고 단순 작업이 가능한 일을 구했었지만 오래 하진 못했었다고 해. 그 시키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 처음엔 직장 동료들이 하나하나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줬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들도 일해야 되니까 본인들도 짜증이 난 거지. 결국 야마구치는 어딜 가나 따돌림을 당했고 심하면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어. 근데 집에서도 사정은 딱해. 아빠가 맨날 돈 다 탕진해버렸고 폭력은 심해져만 가. 참다 못한 그는 결국 가출을 했는데 그러다 선택한 건 안타깝게도 어둠의 길이었어. 1991년 삿포로역에서 소매치기를 시작하더니 이듬해에는 무기단속범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해. 그러니까 아마 흉기를 휘둘렸나 봐. 또 1994년 7월에는 강간미수로 3년, 1995년에는 자전거 절도죄가 추가됐고 감옥을 들어간 지 3년 만에 가석방을 받았지만 얼마 안 가서 무전취식을 하면서 또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종종 여동생한테 전화해서는 돈을 보내달라고 막 화를 내기 일쑤였지. 여동생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 매일 전쟁 같은 아버지에 오빠는 매일 감옥까지. 생활고에다가 심지어 자기는 암투병을 하고 있었잖아. 결국 여동생은 돈 보내달라는 오빠 전화에 울분을 토해내.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린 거지. 그런데 어쩌면 이게 도화선이 된 것 같기도 해. 이 통화가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야마구치가 묻지마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되거든. 이에 여동생은 자기가 사건의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형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었대. 참고로 사건이 있고 7개월 후 야마구치의 여동생의 그 병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 그녀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즐거웠던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씁쓸한 마지막 말을 남겼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오빠를 대신해서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느라 그 스트레스랑 압박이 좀 상당했던 것 같아. 마지막 소원은 그냥 혼자 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앞서 야마구치 칼에 찔려 숨진 오가와 마이코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도 또 다른 피해자 중 하나가 아닐까. 지적장애, 자폐를 동반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무법자로 살아온 청년 야마구치. 그가 벌인 살인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지난 2004년에 일명 팬더모자 살인사건의 재판이 열리게 돼. 이때 야마구치는 정신적인 장애는 인정받았지만 그가 범행 직후에 도주했다는 점, 또 소지하던 모자와 흉기를 버린 점이 지목됐어. 그러면 당시에 그가 스스로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죄라는 거를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그래서 사건 당시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야마구치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야. 때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묻지마 범죄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만약 범인이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다고 하면 역시 그게 문제였다고 단정 지어버리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범죄자의 심리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야. 특히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 장애가 범죄를 유발했다고는 절대로 볼 수 없잖아. 그래서 혹여나 이 사건이 지적장애와 자폐 때문에 벌어졌다고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실제로 일본 재판부도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사건을 처리하지도 않았었고. 조금만 둘러봐도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진짜 문제는 이거야.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그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잘 돌봐야 되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 물론 가정에 1차 책임이 있지만 만약 야마구치가 사회에서 지원해주는 특별 교육이나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 상황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오늘 이 사건은 정말 내내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디바메이.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